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제 오늘 지금 국회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오늘 뭐또 어제 국회 그제 이재명 그제 대표. 이재명 대표하셨고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 연설 두 분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이재명 네. 대표 연설은 우리 당 대표니까 내가 어유 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또 네, 잘했어요. 내용도 뭐 네. 현재 평이 좋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제 일당 대표답게 네,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 현재 문제점 지적하고 네. 어떤 대책까지 대책까지 네. 제시하는 어떤 성숙된 어떤 연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고 네.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이걸 살리는데 힘을 다 합치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불체포 특권 뭐 선언하신 것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그 아까 민생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생 경제 그 분야와 내용 관련해서 대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이걸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리고 어떤 해결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명확하게 밝힌 것 이런 걸 평가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언론은 불체포 특권, 불체포 권리 포기한 것만 대서특필에 해놨던데 네. 불체포 권리 포기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지금 권력 집단이 뭐 법무부든 검찰이든 체포 동의안 국회로 보내가지고 부결시키면은 방탄 프레임 걸고 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런 분열에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분열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전략이었죠. 이제 그걸 딱 끊어버린 거니까 오히려 어저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찰은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함부로 체포 동의안 못 보냅니다. 만에 하나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되면 그건 정권이 입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지금 예정돼 있는 뭐 쌍방울 수사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불체포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 특권 관련해서 이렇게 뭐 포기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요. 행정 권력은 특히 이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중에 이 검찰 권력은 수사 권력은 수사도 하지, 체포도 하지, 압수수색도 하지, 기소도 하지. 그럼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와 행정부는 기관 대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힘이 약해져서 제일 좋은 데는 행정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견제하라고 행정부의 이 과도한 권력, 과도한 공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잖아요. 그런데 힘의 우열이 확 생겨가지고 행정부 권력이 과도하게 입법 권력을 이렇게 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거나 침탈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아주 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뭐 폐지하거나 없애거나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권력이 선하다. 검찰 권력이 정의롭다. 이럴 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다 계속 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검찰 권력이 현재 계속 정의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힘의 균형 이런 건 적절하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상으로 그렇게 그 권한을 하게 된 그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아니고. 또 이게 이제 물론 그 헌법상의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과거처럼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 물론 여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어떤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실상 가결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가서 어쨌든 구속을 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속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물론 뭐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의 과정이 하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검찰은 구속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사안사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명백하게 비리다. 그래서 이건 뭐 검찰 논리가 맞다. 그렇게 하면 가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 연설 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가 집권당 네. 집권당 대표는 집권당 다워야 하죠. 어제는 전혀 집권당 대표 수준이 아니었다. 답지 않았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지난 정부 탓, 야당 탓 이렇게 연설 뭐 거의 전부가 그래요.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지금 어려운 민생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가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겠다. 이런 내용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리고 뭐 당신은 목이 쉬울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제 대표 연설이 네.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용산 용산을 향한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잘 싸우고 있으니 네. 나 좀 잘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오던데.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수준 뭐 이따도 뭐 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김기현 대표의 그런 어떤 정부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국회 그런 당 대표 이번 국회 이제 이번 임기 마지막이었고 이제 뭐 국민을 향해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국회에서는 없을 텐데요. 참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나 민생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의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대책 대안까지를 뭐 기대 안 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도 많이 들고 21대 국회에서는 한두 번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왜냐하면 이제 가을 때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하는 연설이 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음번에는 원내대표. 그 다음번에는 당 당대표. 대표니까 내년 총선 전에 뭐 한 번 총선 정도 전? 한 총선 번 정도 그렇군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어떻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 연설 내용에서 좀 그런 거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별로 그게 보이지 않고 이번에 이제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뭐 오늘도 어제도 지금 여러 가지 최근 그 민생경제 뭐 비상경제장관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거에 그동안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왔던 최근 물가도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안정세 뭐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무역이나 이런 상황이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냥 기대 아닌 기대 뭐 이런 형식의 또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뭐 그 물가를 얘기하면서 뭐 라면값 얘기했잖아요. 라면값 때문에 뭐 또 한바탕 또 주초에 또 뭐 시장이 또 들썩였습니다. 뭐 라면값 잡으라고 하니까 그 라면 기업들 주가만 잡았다고 하던데 주가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농심부터 해가지고 뭐 주가 폭락하고 그랬다던데 마이너스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그게 과거에 MB 정권 때도 똑같은 버전이죠. 물가지수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생필품 물가 관리한다. 그거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끝나고 막 거의 2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지수상으로 물가가 조금 뭐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원유가하고 가스값이 좀 원재료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건데요. 아까 그 근원 물가는 그대로 더 올랐죠. 근원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네. 체감 물가는요 그렇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네. 뭐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면 10,000원 그런 거니까. 네. 그 물가 관련해서 딱 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얘기를 이게 정책은 신뢰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가장 큰 힘이에요. 정책의 힘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모순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정책 위반자들은 집행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못 지키게 됐을 때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딱 하나만 볼까요? 작년 5월 30일 이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입니다. 네. 출범 직후네요. 직후죠. 한 달. 정부 합동으로 긴급 민생 안전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해요. 네. 이때 뭐라냐면은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네.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네.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1년 전에 그렇게 발표했군요. 1년 전에. 시장 친화형. 뭐 가격 뭐 억누르지 않는다.
억지로 이렇게 뭐 MB 때처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딱 MB 때처럼 돌아와 버렸어. 이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한 얘기하고. 네.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이 깨졌을 때거든요. 예를 들면 담합 네, 네. 이런 거. 담합을 해가지고 막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막 이 저 가격 결정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필수 공공재 빼고 예를 들면 네, 전기값, 전기, 가스. 가스. 가스값 뭐 이런 것은 네, 네. 필수 공공재 아닙니까? 이건 네. 정부가 일정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근데 무슨 라면값 내려라고 이야기해요. 경총과 부총리가 이거 이번만이 아니에요. 네. 노동시장에도 개입을 하는데 맞아요. 경총에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수 있다. 된다. 아니 노동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왜 그걸 개입합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것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 네, 네. 그 나머지는 기업과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곳과 노동력을 제공한 쪽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생산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그 돈 생산성이 많이 벌면 월급 많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돈 많이 벌었는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월급을 적게 주면은 그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를 잡기 위해서라도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네. 당연히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네.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수출, 투자. 네. 중요한 게 내수예요. 내수. 네. 아니 일정하게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쓸 돈이 있는 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쓰죠. 네. 그런데 이걸 통제를 해버리면 내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 월급을 안 올려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수가 꺾여서 일본 경제가 아주 30년 동안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일본은 내수와 통상이 한 8대 2쯤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일본은 그 게이단련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네. 지금 전경련이 나서가지고 임금 인상을 하자고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아베 총리가 신년만 되면 네네.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그 뭐 신년 할애식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맞습니다. 때마다 네네. 제발 임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하소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뭐 좀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멍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수 부분도 지금 이번에 추경호 장관이 뭐 고용이나 내수 부분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고용 사실 고용. 근데 작년에 저희가 그 1분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이제 그 플러스 0.3 해가지고 1분기가 그나마 살짝 오르는 그 핵심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가지고 그 소비 때문에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나마. 물론 0.3% 올라간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 이 핵심 중에 내용 중에 아까 뭐 내수 고용 부분도 있었지만 무역 수지나 이쪽 그 대외 경제 이게 대외 무역 부분이 너무 지금 뭐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금 걱정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다녀오신 것도 이제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같이 다녀오신 하신 건데. 그건 통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 외교의 문제도 있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내수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무역 수지 이게 특히 이 대중국 무역 수지 이 부분이 지금 뻔히 그 수치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 국면을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지금 최근 근래 몇십 년 사이에 이런 경제 위기 빼놓고는 그런 적이 없었던 정도인데. 지금 수출도 아주 부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출 부진하죠. 투자 부진하죠. 네. 지금 내수까지 부진하거든요. 네. 내수 침체까지 지금 네. 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경상수지 적자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왔어요. 이제 막 예, 쌍둥이 쌍둥이 막 적자, 뭐 예, 막 맞습니다. 이 적자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 이제 그 수출 부진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크게 하나는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 부진, 네. 또 지역으로 보면은 중국 부진. 네.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반도체도 좀 업황이 개선될 거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어서 개선될 거다. 상저하고라고 그래서 네. 상저하고 하고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이야기했어요. 우리 경제특위에서 이미 연초 작년 연말부터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맨 처음 쓴 용어인데 이렇게 관리하면 그러니까요. 상저 하저가 될 거다. 네. 그게 지금 거의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네. 상저 하락이 될지도 하락.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 아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맞아요. 이 자리에서 그때 말씀 한번 이야기했던 것 주셨습니다. 네네. 같은데요. 이렇게 관리하면 네. 그래서 잘 전략적으로 네. 계획 잘 세우고 관리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링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을 때 있고 뭐 부동산처럼 좋을 때 있고 또 좀 나빠질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그러면 또 반도체 좀 올라갈 때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이 좀 다른데 내가 기업들 만나 보니까 뭐 희망 섞인 예측이겠지만 또는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재고가 소진될 테니까요. 네, 네. 한 연말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근데 지금 그러면 다른 건 다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중국 외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중간재는 중간재제도로 중국의 산업 구조가 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중간재가 지금 덜 팔리고 있고 네. 또 외교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같은 값이면 왜 우리 물건 사겠습니까? 네. 예.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 쓰겠죠. 또 소비재도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마이너스 손 이런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화장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장품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유수의 화장품들이 중국 시장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4월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모레퍼시픽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경쟁사인 일본의 뭐 시세이도 예, 시세이도. 시세이도도 오르고 우상향이었죠. 근데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대만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외교 갈등이 이제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주식 투자자들이 이거 중국 시장 이거 어려워질 것 같다. 네. 그럼 이래서 아모레퍼시픽 주식이 확 떨어집니다. 네. 급전직하.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그때에 비해서 한 3조쯤 빠진 것 같아요. 3조나 빠졌어요. 한 3조쯤 빠진 것 같아요. 야. 시총이. 네. 사실 진짜 마이너스 손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류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상품 세계 시장에 우리 제품들이 뻗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한류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류를 육성하고 더 시장을 키워야 된다. 세계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돌 그룹을 통해서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영화를 통해서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네.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네. 아닙니까? 네. 중국하고 외교를 잘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우리 제품이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교를 이렇게 하고 중국의 특수 효과를 노린다. 중국 경제의 특수 효과를 노리고 상자하고를 기대한다. 아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 전까지 최근 그 K-팝, K-문화, K-컬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그 올라오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게 중국 시장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많이 미쳤고 실제로요.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뭐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그 전부터 해서 하여튼 그 국내 어떤 그 대중국 무역 수출 내지는 수입 내지는 그런 무역 수지 관련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을 가져왔고 실제 우리 경제 큰 도움이 되긴 했죠.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악화된 그런 거죠. 이걸 완전 이제 그 추락까지 되면서